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결혼과 가족 그리고 애착관계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결혼과 가족 그리고 애착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OT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세 단어를 중심적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애착관계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뉘앙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결혼,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애착관계. 우리가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오늘 1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의 개념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가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양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개념, 가족의 개념과 인간관계의 양식을 조금 모아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가족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가족의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을 영어로 family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족은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이 영어 단어 family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족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어 단어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족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가 되죠. 먼저 이 FA, father, 아버지와 M, mother, 그 다음에 ILY, I love you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가족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통적으로 이렇게 말해 놓읍시다. 또 현재의 가족의 개념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번 학기의 강의에서는 정통적으로 가족의 개념을 무엇이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정통적인 개념에서 한번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접근할까 생각합니다. 정통적인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엄마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의 기본적인 공동체 형식은 뭘까? 먼저 아버지와 엄마다 이렇게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엄마의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일 때 아버지와 엄마가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고 또 이 가족을 형성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뭘까? 또 가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가족이란 아버지와 엄마, 아내와 남편의 구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가족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치, 감정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족 상담하게 보면 시스템, 체제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의 체제로 형성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그 체제는 세 가지 하위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가장 중심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체제가
하위 구성 요소가 부부 관계다. 이렇게 부부 관계다. 부부 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된다. 부모 자녀와 관계에 의해서 무엇이 형성되는가 하면 형제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학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체제로 형성되는데 그 체제에 가장 기본적인 하위 구성 요소가 있다. 하위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부부 관계다. 부부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 하위 체제, 부부 관계라는 체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간에 또 하위 체제가 형성됐다. 부모 자녀 간의 하위 체제에 의해서 형제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 이런 심리학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자아 심리학이 있습니다. 자아 심리학은 시그문드 프로이트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아 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이 사람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 욕구가 사람은 그 욕구를 채우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 욕구가 있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결핍된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핍된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데 이 사라지지 않은 욕구가 그 심리화로 바뀐 것이 욕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결핍된 욕구가 심리적으로 바뀐 것을 욕망이다.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것을 내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욕구가 채워졌느냐 채워지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나 프로이트의 이 자아심리학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 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 메슬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채워지는 욕구가 5가지 욕구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시죠. 첫째는 생존의 욕구가 있다. 이 생존의 욕구는 바로 생존감과 본능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가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소속의 욕구가 있다. 네 번째 단계가 존중의 욕구가 있다. 다섯 번째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메슬로우라는 이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바라봤습니다. 5단계로 바라보면서 1단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2단계로 전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 심리적 욕구는 여기에 생존의 욕구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 생존의 욕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가장 높은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2단계가 채워지지 않고 2단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3단계 채워지지 않는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것을 고착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의 하나하나 단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단계 생존의 욕구를 살펴봅시다. 생존이나 날생자 존재할 존재. 사람은 태어나면서 존재하고자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이 생존의 욕구,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존의 욕구다. 생존의 욕구라는 것은 이 본능 충족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본능 충족 욕구인데 그게 뭐냐? 의식주랍니다. 의식주. 우리가 먹고 또 입고 또 이 쉬고자 하는 의식주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생존의 욕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리학자, 여러분의 정신치료학자 프로이트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이코세라피, 심리치료학의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을 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적 관점에서 봤습니다. 물리학적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물리학과 같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쪼갤 수 있다 이래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뭐가 같이 지형 이론이라 땅 집자 모양 현처럼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다. 사람의 마음은 농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자연을 가만히 돌아보면 논이 있고 밭이 있습니다. 그게 밭두렁과 논두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뭐로 나눈가 하면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밭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물리학적 관점이고 또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은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무엇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뭔가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것이 만족되면 아주 건강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형성되게 되고 이것이 이 욕구가 만족되지 아니하면 마음의 병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본 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서도 우리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 생존의 욕구다. 생존의 욕구 핵심이 먹고 자고 또 배설의 욕구라.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욕구가 만족되지 않았다. 만족되지 않은 욕구는 심리적으로 바뀐다. 심리적으로 바뀐 것이 욕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장복기, 생식기 이렇게 나눕니다. 구강기는 어린 시절에 아기 때 아이들은 이 입술을 통하여서 만족감을 느끼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존 욕구라. 그럴 때는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본능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본능이라.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이라.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은 살아간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능의 욕구가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핍이 된다. 결핍된 욕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뭐냐? 심령으로 바뀐다. 심령으로 바뀐 것이 욕망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에 형성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욕구가 메슬로가 말할 때 안전의 욕구라. 안전의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이라 했을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가 불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지금 우리도 수업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것도 왜 우리가 온라인 강의하느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의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밖을 나가도 마스크를 끼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실에서 우리가 함께 수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불안하냐? 안전에 대해서 불안. 안전이라 우리가 혹시 함께 모여서 수업하거나 함께 모여서 강의를 독하면 혹시 우한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가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죠. 이 불안은 뭐냐? 우리가 병에 감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생존의 욕구, 의식주 이것이 만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단계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뭔가 신체적으로 안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안정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정입니다. 안전의 욕구는 내가 어디를 가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끝났다? 끝났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괜찮겠구나 이런 감정.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본능적입니다.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안전을 추구합니다. 신체적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가정에서 이랬을 때 내 생명의 안전, 건강의 안전, 신체의 안전 이것을 추구합니다. 생명의 안전과 건강의 안전과 신체의 안전이 이거 되지 못하면 우리가 불안해요. 그런데 이것이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소속감의 욕구다. 우리가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면 해소되면 안전을 주고 이 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죠. 가족이다. 결혼이다.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하위 요소는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다. 사랑하는 A라는 사람과 사랑하는 B라는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한 가정을 이룹니다.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우리가 서로 간에 소속이 되었다. 소속감이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여러분, 집단과 그룹, 집단을 영어로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영어로 커뮤니티로 말합니다. 집단과 공동체의 차이가 뭘까? 집단이라는 것은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집단은 수직적입니다. 또 집단은 이것이 일방통행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있던 성품을 존중하기보다는 그 집단의 단체의 목적을 추구하고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집단으로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군대입니다. 특히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에 가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번호를 부릅니다. 또 집단이 또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교도소입니다. 거기도 모두 많은 부분들이 번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감원들을 부를 때. 그러니까 공동체는 뭐냐? 공동체는 서로
소속감을 느끼면 소속감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개개인의 성품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개별화 내면 함께 있으면서도 내 개인이 존중받는다는 느낌, 이것이 소속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고는 이 소속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간다. 그래 이런 거죠. 더불어 살아가면서 또 하나는 내 개인의 성품과 내 개인의 인격이 존중받는 것. 이것이 공동체. 이걸 통해서 내가 서로 사랑을 느끼면서도 내가 뭔가 소속됐다. 이 소속됐을 때 마음에 뭐냐? 안정감은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은 신체적입니다. 육체적입니다. 생명의 평안함, 건강 이런 쪽에 있다. 안정은 심리적입니다. 정서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평안함을 느낀다.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다. 이럴 때 소속감. 이 소속감이 채워졌을 때 나 안에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서 내가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죠. 마음의 병의 원인은 뭐냐? 내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대. 내가 누군가로부터 나는 혼자 있기를 원치 않는답니다. 나는 혼자 있기를 원치 않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홀로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이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상담을 해봐도 상담에서 느끼는 것은 제가 만난 내담자들이 뭐냐? 외로움을 느낍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를 홀로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외로움. 사람은 어느 그룹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요. 네 번째 단계는 존중의 욕구다. 존중의 욕구다. 내가 어느 그룹에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나면 그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습니다. 나라는 존재로 존중을 받고 싶습니다. 리스펙트. 다시 스펙트로 나를 다시 본다.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중의 욕구는 뭐냐? 감정은 자존감입니다. 스스로 잡자. 이 존재할 존자. 자존감, 느낄 감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어디로부터? 공동체에 소속되어 가지고 그 공동체로부터 야, 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자존중감. 야, 내 스스로 참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존중받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존중받지만 내가 나를 볼 때도 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이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인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인정이라. 인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가장 높은 것이 뭐냐면 자기 실현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PPT가 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좀 고치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스스로 자자 나아자 열매실자입니다. 열매실자 나타날 현자. 스스로 자자 한자로 스스로 자자 나아자 열매실자 나타날 현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나 스스로 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나로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뭔가 열매를 맺으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자아실현입니다. 즉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로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그래서 I am me. 나를 있는 그대로 타인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타인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이야 내가 이 나의 열매를 현실에서 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자아실현입니다. 이것이 최고 이 땅에 그래서 뭐냐 자기 개발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총정리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이 생존의 욕구 그 위에가 안전의 욕구 그 위에가 소설의 욕구 그 위에가 존중의 욕구 그 위에가 자아실현의 욕구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최고 위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생존의 욕구가 가장 기본적 욕구면서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고 육체적으로 성장에 가더라도 심리적 상태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고착이라고 합니다.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윗단계로 먹고 그냥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뭘까? 다시 한번 초대에 말했던 프로이트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의 자아실현에서 다시 정리해 가겠습니다. 이 안나 프로이트는 이 메슬로우가 말했던 5가지 욕구 가운데서 우리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청중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일까요? 지금 관계입니다. 메슬로우의 5단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뭘 추구할까? 힌트가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에서 3단계와 4단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단계가 무엇입니까? 소속감. 4단계가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4단계 기억나나요? 4단계는 존중입니다. 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욕구는 2가지를 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모든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그럼 조금 전에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반적입니다.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2가지 기본적 욕구를 추구한다. 첫째는 사랑의 욕구, 2번째는 인정의 욕구. 이걸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자, 사랑의 욕구와 인정의 욕구가 있다. 이걸 넣어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랑의 욕구라 인정의 욕구라 이 2가지를 가슴에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가족관계든 결혼관계든 대인관계를 맺을 때 이것을 내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될 때 저 사람은 나와 관계를 맺을 때 2가지 욕구가 있구나. 사랑의 욕구가 있구나. 인정의 욕구가 있구나. 그 사람을 받기로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장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비로소 눈이 뜨입니다. 눈이 뜨면서 그 사람이 나를 또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내가 배가 고픕니다. 지금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3시입니다. 4시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럼 우리 기본적인 욕구 먹고 싶다. 음식을 먹고 싶다. 밥을 먹고 싶다. 식사를 하고 싶다. 욕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만 눈에 보느냐? 먹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먹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그때 배가 고픈 가운데서 나의 눈에 다른 것들이 아무도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고 뭐 시험이 중요하더라도 근데 그때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 나면 옛날 어른들 비로소 눈이 떠있다. 비로소 눈이 떠있다. 비로소 다른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연애를 하든 결혼하든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는 나를 통하여서 사랑의 욕구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그러고 나는 먼저 상대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내가 먼저 채워주자.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사랑의 욕구와 인정 욕구를 채워주고 나면 그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내가 나에게 다시 비로소 눈이 떠서 나에게 눈을 향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성격은 후천적일까? 선천적일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성격은 후천적일까? 선천적일까? 오케이. 예, 오케이. 심리학자들의 90%는 성격은 후천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기질적인 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의 성격은 심리학자의 90%는 성격은 후천적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성격은 뭐에 의해서 형성되느냐 하고 했을 때 성격은 대부분 심리학자들은 최초의 6년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6년. 이것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또 같이 또 심리학적 여러 이론에 의해서 또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심리치료학의 역사에 보면 심리학이 제1심리학, 제2심리학, 제3심리학, 제4심리학이 있습니다. 특별히 1심리학과 2심리학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래 말합니다. 1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1심리학 심리 정신역동이고 2심리학이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특별히 1심리학에 따라보면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고 또한 여러분 아는 칼융 들어보셨나요? 칼융의 분석심리학이고 한 4년 전인가 이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할 또 애착관계, 대상관계 심리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1심리학군 안에도 1세대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2세대가 칼융의 분석심리학, 3세대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고 4세대가 애착관계, 대상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심리학군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 형성은 후천적이면서 최초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 6세 이전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6세 이전의 경험이라고 말했을 때 6세 이전에는 누구와의 관계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다 이런 말. 부모님, 꼭 부모님이라는 것이 아버지, 엄마 이런 차원보다 조금 더 확대시키면 양육자와의 관계입니다. 양육자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데 양육자는 사실은 조금 더 세밀히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부모죠.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사랑과 인정에 의해서 이 욕구가 채워졌냐 채워지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는 아닙니다. 제1심리학론과 제2심리학론에 의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할 때 인간관계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아심리학 쪽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아심리학 쪽에서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인간관계의 유형을 맺을 때 5가지,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이라. 애정욕구가 강한 사람이고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고 문제중심의 사람이 있다. 이것은 지금 초중고, 대,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들까지 말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 애정욕구가 강한 사람, 경쟁심이 강한 사람, 문제중심의 사람 이렇게 해서 이런 인간관계를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은 6세 이전에 의해서 형성된다. 또한 자아심리학에서 인간관계,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추구하는, 관계를 맺을 때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2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랑과 인정의 욕구가 결핍되면 결핍된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이라는 밭에 가서 묻힌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에 의하면 무의식이 나의 현재 의식의 세계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성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런 겁니다.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 애정욕구가 강한 사람,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현재 그 사람은 자 인정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뭐가 결핍되었다? 인정이 결핍되었다. 애정욕구가 강한 사람은 애정이 결핍되었다.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뭐다? 평등에 의해서 공평에 의해서 결핍다 이런 거죠. 이걸 막 추구하는 겁니다. 문제중심의 사람은 이 사람은 감정과 팩트 사실이 있을 때에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거 머리 넣어봅시다. 그럼 먼저 애정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자, 이게 정리합니다. 현재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이 이론이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문은 100%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 강의를 듣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이론을 적용했을 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족관계, 결혼관계, 애인관계, 연애관계,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맺을 때 이것을 좀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인정욕구가 강하다라는 것은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에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결핍되었다. 결핍된 인정욕구가 이 무의식에 묻혀있다 보니까
이 무엇이에 묻힌 이 인정 욕구가 나의 현재 의식의 세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강의하고 있으면 내가 인정 욕구가 하는 사람은 강의하면서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은 화가 납니다. 불안합니다. 일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정 욕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가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결혼하였을 때, 내가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이걸 생각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도 남친과 여친을 사귈 때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이걸 좀 생각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이라 그럼 인정욕구는 어린 시절에 누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가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부터 인정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결핍된 인정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실험, 나로서. 근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 안에 인정욕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고향이 경남 거창군 남암의 지산의 청동 3부 7번지인데 아주 거창입니다. 제 선친은 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서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7살 때면 제가 태어나자마자 70일 만에 제 선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의식한 단어가 아버지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불러보지 못했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를 불러보시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실 아버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식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태어나서 70일 만에 저희 선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께부터 받아야 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사실 제가 저에게 있어서 이 강의를 한다든지 뭘 할 때 제가 막 춤을 추시는 것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면요 참 에너지 확 살아. 인정 욕구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아버지의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는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 말에 의해서 형성된다. 아버지의 말이라. 자, 아버지의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조금 어렵게 가봅니다. 프로이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서는요, 부모가 아버지, 엄마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의 성격 형성과 그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은 아버지, 엄마 중에서 아버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자기 아버지와의 나이가 40살, 40살이 차이 납니다. 자기가 볼 때 프로이트는 아버지가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살아갑니다. 독일은 사실 가부장제도 강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아버지의 뭐에 의해서 억압되느냐? 말에 의해서 억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대칭 심분석의 요체는 말로서 억압시키고 말로서 푼다 이런 말.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정 욕구는 아버지의 관계에 형성되고 아버지의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는가 하면 바로 말입니다. 그럼 여기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내 마음에 말로서 상처가 남아있는 거 기억해 보세요. 주로 엄마의 말입니까? 아빠의 말입니까?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말로 상처받은 경험은 엄마, 아빠 중에 아빠의 말을 그 이런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아빠의 한마디보다는 엄마의 나한테 한 100마디 말이 더 많을 겁니다. 이놈이 내가 너를 이런 방송이나 더 이상 그 언어를 못 쓰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엄마가 나에게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나한테 아무리 많은 잔소리하고 험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아빠가 나한테 내가 너를 낳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빗으로 꽂혀가지고 내 마음의 아픔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특히 남학생들, 아빠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말 한마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이럴 때는 뭘 되느냐? 잔소리는 대부분 하는 것은 엄마에게 맡기시고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도 아이들은 상처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상대를 연구하세요. 내 여친, 남친을 연구하세요. 아, 이 친구는 100% 아닙니다만은 인정욕구가 많아. 어린 시절에 아버지 관계 어땠을까? 만약에 이 친구가 가정에서 자랄 때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여친, 남친 해당하겠습니다. 말로 사십시오. 너가 최고다. 너가 진짜 나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아이고 이것도 죄송합니다. 인정욕구가 애정욕구, 미안한 애정욕구, 못 거쳤어요. 또 만들다 보니까 애정욕구라 해줘서 애정욕구. 애정욕구가 항상 뜻이 뭐냐? 사랑의 욕구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와의 관계에 형성되는가 하면 엄마입니다. 엄마. 그래 아빠는 말이라면 엄마는 뭐냐면 엄마는 포옹입니다. 접촉입니다. 신체적 접촉입니다. 신체적 밀착입니다. 다른 말로 스킨십.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엄마가 나를 많이 안아주고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해주면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이 욕구가 채워지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의 욕구가 결핍되면 자꾸 사랑을 받으라. 사랑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갈 때 여러분의 이 결혼할 때도 그렇고 자녀 키울 때도 엄마는 많은 스킨십 해주죠. 아빠는 말로서 인정을 많이 해주죠. 엄마의 사랑은 1차적으로 신체적 접촉, 가이드로 2차가 말입니다. 아빠의 사랑은 1차가 말이고 2차가 스킨십. 이렇게 약간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거나 또 가족관계, 인간관계 맺을 때 이 사람이 애정욕구, 이 애정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너가 최고다 합니다.
이런 사람 메시지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다. 애정욕과 가는 사람은 뭐냐?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심정을 알아주세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도 이 사람 애정 욕구가 강하다 느끼시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뭔가 그 사람이 속상하고 힘들어할 때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참 속상하겠어요. 그 마음을 읽어주고 이걸 우리가 공감을 하죠.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쟁심이 강한 사람 특징은 내가 뭘 해도 꼭 이겨야 돼. 내가 뭘 해도 1등 해야 돼. 내가 1등 하지만 속상해서 못 삽니다. 속상해서 못 산다. 경쟁심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가 했을 때 형제와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들에게 이 가족 순위, 형제 순위가 있습니다. 매 경쟁에서 뭔가 이기려고 합니다. 형제와의 관계에 형성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내가 뭔가 일을 시켰을 때 왜 나만 시킵니까?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봅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면 내가 최고다 인정욕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정을 알아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애정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대한 것처럼 공감을 해주는 것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걸 해야 됩니다. 공평함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일은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이래 일을 시켰는데 이렇게 공평함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래야 이 사람은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뭐냐면요, 문제 중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지향해야 됩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향을 해야 됩니다. 문제 중심의 사람은 어린 시절에 사랑과 인정 욕구가 충분히 채워져 있습니다. 경쟁심도 크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아주 욕구가 채워져 있으니까 결핍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 중심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정과 사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뭐냐? 감정을 내려놓고 팩트 그 사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문제 중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인간관계의 유형입니다. 먼저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 애정욕구가 강한 사람, 경쟁심이 강한 사람, 문제 중심의 사람. 인정욕구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형성된다. 애정욕구가 강한 사람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엄마의 뭐냐면 이 신체적 접촉, 스킨십이다.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된다. 서로가 잘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 중심의 사람은 우리가 감정과 사건이 있을 때, 팩트 사실이 있을 때에 감정적으로 뭔가를 대하기보다는 사실을 보고자 노력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유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녀의 IQ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유전적인 영향보다 환경적인 영향을 합시다. 이 환경적인 영향에서는 이거 2009년에 영국 뉴캐슬 대학에서 연구진이 발표한 겁니다. 즉 학술지에 진화와 인간 행동이라는 학술지를 발표했는데 2009년 1월에 발표했는데 1958년생을 15,000명을 통해서 3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15,000명을 종단 연구를 해보니까 자녀의 IQ는 유전적 영향보다 환경적 영향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을 때 아버지 영향. 아버지가 자녀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놀아주고 하는 진행지수가 높더라.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만들 나의 결혼과 가족은 혹시 우리 남학생들은 좋은 아빠를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능 지수가 높게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아빠가 되었을 때 아이들과 많이 신체적으로 놀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의 지능 지수가 높아요. 이건 언제나 또 100%가 아닙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 2004년에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부모와의 대화와 자녀의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입니다.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부모 자녀는 평균 평점이 29점입니다. 그리고 가끔 대하는 가정은 32.5점입니다. 보통 대화하는 가정은 36.2점입니다. 자주 대화하는 가정은 44.9점입니다. 매일 대화하는 가정은 49점입니다. 이건 2004년에 조선일보에서